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쿨롱 법칙을 통해서 점전화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R제곱분의 1에 얼마나 오차 없이 이 전기장이 크기를 발현할 것인가? 과연 이 세상에 오차 없는 그런 실험이라는 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저희가 실험 오차하면 몇 퍼센트 정도죠? 네, 3% 정도를 실험 오차로 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그런 쿨롬 법칙에서 나온 법칙 R제곱분의 1이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번 장의 예를 통해서 이해하게 될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구의 표면만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쪽에 전기장은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재조명하고 그것이 실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 표면에 균일하게 지금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점 P, 즉 구 내에 임의의 점 P를 잡고 그리고 그 P에서 느끼는 전기장의 크기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예전에 발산 법칙에서 각각의 면적을 나눠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델타 A1의 원형에서 P점으로 주는 전기장, 그것을 이어주는 델타 A2에서 주는 전기장, 요 쌍의 전기장 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뿔이 두 개가 딱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닮은 꼴 법칙을 이용하면 델타 A1 면적과 델타 A2 면적의 비율은 빗변의 길이인 R1과 R2의 제곱의 B로 표현할 수가 있고 저 원형면에 있는 전하량은 결국 면적에 비례할 겁니다. 왜냐? 단위 면적당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즉 면적 밀도가 같기 때문에 델타 Q1분의 델타 Q2는 델타 A1분의 델타 A2가 될 겁니다. 따라서 E1분의 E2는 R2제곱분의 Q2, R1제곱분의 Q1과 같기 때문에 위의 식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아래 식이 1이 된다. 즉 델타 A1이 P에다 주는 전기장과 델타 A2가 주는 전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쌍을 우리가 쭉 스캔을 하면 모든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P에서의 전기장이 0이라는 것을 가우스 법칙이 아니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0이 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R제곱분의 1에 정확하게 비례해야 됩니다. 이것이 R제곱분의 1에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0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실험적으로 R제곱분의 1에 얼마나 오차가 되는지를 알려면 안에 있는 전기장을 재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 과학자들이 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 과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했는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 전도체에 절연체를 갖다 대서 기판으로 만들면 마치 와인잔 같죠? 예, 와인잔 같이 생긴 전도체 그리고 절연체의 조합을 갖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절연 막대에 전도구를 갖다 대고 그 전도구를 갖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전하가 대전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와인잔 바깥에다가 대전을 시켜 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하를 주입하는 거죠. 그 주입한 상태에서 그 테스트 막대기에 달려있는 쇠 구슬을 갖다 대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깥에 대전됐던 전하들이
막대기로, 즉 막대기에 있는 구로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된 양을 일렉트로미터로 재보면 얼마만큼의 전하가 왔다, 혹은 얼마만큼의 전기장으로 인해서 전하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 테스트 구를 안쪽에다 대봅니다. 안쪽에 아무데나 비벼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놔도 되고,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꺼내서 똑같이 일렉트로미터를 사용해서 전하량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해 보니까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잘 보시면 그 오차가, 거기에 이제 질문이 나왔죠. How accurate. 그리고 요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여기서 삼천포로 한번 빠지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분이시죠?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네, 굉장히 큰 지폐의 주인공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분은 역사상 과학자하면서도 뛰어난 외교관이었고,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좋은 아이디어는 공짜로 나눠줘야 된다 해서 특허를 잘 안 내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갖고 있던 특허 중에 중요한 특허가 피레침입니다. 피레침. Lightning Rod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피레침에 대한 특허를 주장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껏 그 피레침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분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미국이 독립을 얻게 됐을 때 프랑스와의 외교를 잘했던 사람도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되겠죠. 자, 이분이 했던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정확도는 R에 마이너스 E 플러스 엡실론, 즉 엡실론을 그 오차라고 했을 때 그 엡실론의 값이 1%도 아니고 1ppm도 아니고 1ppb, 즉 1 part in a billion, 그러니까 10억 분의 1보다도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실험 오차가 3%라고 했을 때 10억 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기력을 얘기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힘, 즉 사람과 사람이 1% 이상 대전됐을 때 그 힘이 지구를 들 수 있는 힘이라는 그 예를 들었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그러면 그것은 거시적인 그런 세계에서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시적인 세계로도 우리가 들어가 봤죠. 우리가 소금의 결정, 격자까지 들어가 봤고 원자 내부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전하량이 0이 아닌 양이거나 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실험은 거시적인 세계에서 했던 실험이니까 저 법칙이 미시적으로 하면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그것이 어느 스케일까지 정확할까요? 보시면 원자 수준까지는 마찬가지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법칙이 실패하기 시작하냐면, 원자 핵, 그 안에 있는 거리 정도 되면, 즉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 정도가 되면, 굉장히 작죠?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가 1나노미터, 즉 우리가 나노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이 1나노미터입니다. 100만 분의 1나노미터까지 작아져야만 이 법칙이 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10의 마이너스 14승에서는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 크기에서는 쿨롱의 법칙이 맞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점전하나 점의 형태로 우리가 전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름대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그 와인잔처럼 만든 그 모양이
정확한 구냐. 그죠? 아까 R제곱분의 1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실험으로 좀 증명하고 있는데 9가 아니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 지글지글하거나 약간 왜곡이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결론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기억나시나요? 가우스 법칙. 네, 맞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어때요? 중첩이 가능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부분을 나눠가지고 합치면 되죠. 즉, 지글지글 하더라도 안에 전기장이 0이라면 그렇다면 R제곱분의 1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다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맞지 않은 오차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따라서 실험상에서 0이 나왔다면 모양에 관계없이 R제곱분의 1이라는 법칙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도체의 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전기학에서 혹은 동전기학, 정전기학에서 말하는 전도체라 하면 이상적인 전도체, 즉 전기전도도는 0이고 1함수는 무한대라서 안에서는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지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세계에서 그 안쪽에 전기장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기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잉여 전하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주입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험할 때도 그랬죠? 구형의 전도체에다가 전하를 주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전도체 내에는 전기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맞습니다. 전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움직이는 상황은 정전기학에 위배되죠. 맞습니다. 따라서 정전기학에 부합되는 상황은 전도체 내에는 전기장이 0이다.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0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지만 대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디에 가야 되나요? 네, 바로 표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에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죠. 나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잘 배열해 가지고 안쪽에 전기장이 0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세상은 그렇게 표면, 즉 2차원 평면에 다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의 구름이 있는데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표면이라고 하면 즉 우리가 표면이 완전히 두께가 없는 표면이 아닌 몇 개의 격자층으로 된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토마스 페르미 스크리닝 랭스, 즉 토마스 페르미 차폐 길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이 몇 옹스트롬, 즉 원자 크기와 거의 비견할 정도의 그러한 표면층에서 전하들이 몰려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전도체에 우리가 전하를 주입했을 때 그 대전된 전도체가 어떠한 전기장을 뿜어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 쓰면 되겠죠? 전도체 내에는 전기장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임의의 모양의 전도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의 가우스 표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 오른쪽에 지금 확대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한 표면을 잡을 수 있냐면 원통 가우스 표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원통 가우스 표면에서 특징은 전기장의 방향이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있다. 왜? 만약에 평행한 방향으로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전하들이 표면을 따라서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수직인 방향으로만 전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평형 상태가 되죠. 왜? 무한대의 일함수라고 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안쪽으로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바깥으로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 전후 전혀 전기장이 없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장도 없으니까 바깥으로 가는 전기장 딱 하나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기서의 전기장 플럭스는 원의 면적인 A에 2를 곱한, 즉 전기장을 곱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저 원통 안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진공의 유전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E2 곱하기 A는 Q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될 것이고, E2에 옆에 있던 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E2가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고, A분의 Q가 면적 밀도, 즉 단위 면적당 전하량 밀도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로 대체하면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무한 평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죠. 근데 이 전도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즉 2배가 됐습니다. 마치 축전기에서 플러스 무한평면과 마이너스 무한평면 사이에 생겼던 전기장과 같은 크기의 전기장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부분에서 플러스는 양쪽으로 분명히 필드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만큼 필드를 가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같은 양의 필드를 가하고 있어서 중첩을 해보면 안쪽은 상태에서 0이 되고 바깥쪽은 이것이 합력이 돼서 2배가 돼서 입실론 제곱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부피를 갖고 있는 전도체가 대전되었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피 안에 공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캐비티라고 하는데 도련에서 공공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전기장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을 만들면 이 전도체가 어떤 형태로 대전되어 있던 상관없이 안쪽은 전기장이 0이 됩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만약 0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자, 바깥에 플러스줄이 쭉 포진된 상태에서 안쪽에 전기장이 생기려면 한쪽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야만 전기장이 있겠죠. 자, 저런 상황을 상정해 놓고 임의의 폐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안쪽의 폐곡선에서는 전기장의 선적분이 0입니다. 왜? 전기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저 공공을 지나가는 선에서의 선적분은 이 필드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적분 값이 0이 아닙니다. 자, 좀 이상하죠?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적분이 0이 아니면 스톡 이론에 의해서 회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정전기학에서 전기장의 회전은 얼마였죠? 네, 바로 0이었습니다. 0이었는데 전기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0이 아닌 상황이 생깁니다. 모순이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 공공 안에는 전기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생활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러한 철덩어리가 안에 구멍이 있다. 자,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철덩어리 안에 구멍이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바깥에 전하로 대전이 돼도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 전기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가 쳤을 때 자동차 안에 있으면 그 전기장을 느낄 수가 없고 비행기 역시 비행기 안에 타 있으면 요 원리에 의하면 번개를 맞아도 안에 있는 승객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전기 차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식적인 근거를 저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전기 차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깥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안쪽에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없다. 즉 전기적 효과를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전기적 차폐가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바깥쪽에서 대전되거나 바깥쪽의 외란에 의해서 안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걸 조금 실생활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핸드폰 혹은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은 전자기파 기기입니다. 또 전기기기이기도 하죠. 자, 스마트폰도 겉에는 깡통으로, 즉 전도체로 쌓여 있습니다. 자, 바깥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소자들이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확실하게 차폐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다 메탈 케이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셨죠? 아, 바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안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안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깥쪽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걸 차폐할 수 있다고 해서 안쪽에서 일어나는 걸 바깥쪽도 차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형 쉘의 어떤 전도체가 있는데 아까 우리는 분명히 뭘 증명했냐면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안에 전기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꾸로 잉여 차지 플러스를 그 쉘 안에 넣었다고 치면 그럼 바깥에서는 그 존재를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우스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바깥에 가우스 표면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네트 전하에 영향을 받는데 이 전도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수로 있어서 네트 전하가 0인데 내가 잉여로 가운데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그 잉여 플러스로 인해서 전기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도체 내에서만 0이고 전도체 바깥에서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방향 차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깥에서 나오는 영향은 내가 받지는 않지만 내가 바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양방향 실드에 대해서도, 즉 양방향 차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양방향 차폐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캔을 그라운드, 즉 지구랑 연결을 시켰을 때에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깥에서도 모를 수 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에서도 모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잉여 차지를 안에다 넣었을 때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구로부터 잉여 차지, 그 반대 부호의 잉여 차지를 끌어옴으로써 네트 차지가, 즉 네트의 전하량이 0이 되도록 함으로써 차폐가 양쪽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폐방은 보시면 안에서 핸드폰을 하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밖에서 핸드폰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방이 되겠고 거기서는 그냥 메탈 캔이 아닌 그 메탈 캔이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된 메탈 캔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